주식심화론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 지금 공개하죠. 이번 주 주요 시장 이벤트입니다. 네, 과연 금요일장의 그 저점이 주식시장 단기 저점이 될 수 있을지 이번 주 일정을 통해서 점검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식심화론 두 분 전문가 함께 주실 텐데요. 두 분 전문가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김혜진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은 여름 휴가 계획 있으세요? 뭐 저는 이 이업을 하고 네. 여름 휴가를 가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겨울 휴가 가시나요? 예, 겨울 휴가 가죠. 네. 거의 겨울 휴가를 가고 여름에는 제가 휴가를 안 간 것 같고요. 뭐 이번에도 딱히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뭐 주말에 한 번씩 이렇게 가는 거지 한 뭐 3, 4일 이상 가는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 직원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겨울 휴가 많이들 가세요. 뭐 네. 증권가 분들도 그렇죠. 겨울에 네. 네, 휴가 다 끝내놓고 리포트 내년 네. 전만 끝내놓고 많이들 가시고. 김혜진 전문가님 어떠세요? 말씀 옆에서 해주신 것처럼 여름 휴가가 잘 없을 때가 많아요. 네. 그리고 지금같이 좀 시장이 변동성이 또 있을 때는 네. 또 가면 눈치 보이고 휴가 내기도 못하고 네. 또 지금 상황도 그렇다 보니까 아직 여름 휴가 계획을 못 잡았네요. 저희도 겨울에 가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올 여름 진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일정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번 주 주식시장의 일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난주 그 금요일장의 저점이 될 수 있을지 중요한 변수들이 놓여 있을 거란 말이죠. 이번 주 변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혜진 전문가님. 네. 네.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워낙에 변동성을 좀 키우는 장의 모습을 나타냈어서 뭐 미국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목요일은 또 하락을 했다가 금요일은 그새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근데 걱정하셨던 건 그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미국 장이 흔들리면서 갑자기 이 유동성들이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다 몰리는 거 아닌가. 네, 뭐 갑자기 금값도 오르고 엔화도 오르고 하면서 그쪽 시장으로 몰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하루 만에 이러한 생각들이 뭐 기우였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바뀐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도 또 역시나 좀 나름대로 시장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법한 좀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돼요. 네. 아무래도 이 상황에서 실적까지 잘 나오면 그래, 역시 실적까지 잘 받쳐주는구나. 시장이 괜히 가는 건 아니야. 유동성만은 아니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시장이 또 상승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미국은 항상 뭐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때 금융사들이 먼저 지금 실적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에도 뭐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금융사들이 먼저 실적을 좀 발표를 할 거고요. 델타항공이나 뭐 펩시코를 비롯한 항공주들도 발표를 할 건데 지금 뭐 그 전체적인 가이던스는 지금 되게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금 기업들의 실적 2분기 순이익이 작년 동기보다는 지금 65%가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거의 뭐 50% 이상은 다 순이익을 벌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이런 컨센서스에 맞춰질 것인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가 지금 큽니다. 순이익이 작년보다 570% 가량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재는 270%, 뭐 에너지는 225%, 그리고 기술주가 가장 낮은 편인데 기술주가 31.6%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역시나 뭐 작년 물론 기저효과가 있을 거지만 그거를 넘어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상승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2분기 실적이 반영이 됐다라고 치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이제 좀 슬슬 생길 텐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 나쁘지가 않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경기가 둔화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간다면 뭐 다시 뭐 시장이 또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실적이 어떻게 나오실지 이번 주부터 나올지 주목을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CPI, 소비자 물가 지수도 미국에서 발표가 됩니다. 지난달에 이제 최고치 5%를 찍어서 이제 시장이 좀 이렇게까지 경기가 좋아지나라고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을 가지게 했던 수치이거든요. 그리고 코어 CPI도 3.8을 찍었던 지난달이었는데 이번 달에도
6월달 CPI도 이 수치를 유지 혹은 뭐 어떻게 변화를 할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전망하기로는 5%까지는 뭐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 언저리는 갈 것이다. 그거보다는 확 낮아지거나 확 높아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서 뭐 CPI가 경기 물가를 얼마나 또 끌어올릴 수 인플레이션의 자극을 얼마나 하게 될지 또 CPI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뭐 계속 이제 뭐 테이퍼링, 뭐 미국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가 어떠한 발언들을 하는지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도 역시나 이쪽으로 또 보셔야 될 부분이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됩니다. 뭐 아무래도 연준 의원들이 좀 지표로 삼고 있는 경기 실물 지표들이 좀 나와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 어느 정도로 뭐 실업률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지표를 어떻게 측정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하원에 이제 의회 증언이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뭐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많이 하겠죠. 네,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하겠다라기보다는 뭐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시장에 충격을 덜 주게 뭐 예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뭐 어떤 발언을 할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좀 시장에 영향을 주는 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을 수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슈 같은 거나 지표를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에 이렇게 시장을 좀 위협했던 게 아까 말씀해 주신 물가 지표였거든요. 지난 5월 CPI 발표치만큼 예상이 되네요. 6월 CPI도 전망치가 전년 동기 대비 5% 전망 나오고 있고요. 4월에 4.2에서 5월에 5로 뛰어오르고 그리고 6월 봅니다. 일단 뭐 그때 좀 안도감이 있었던 거는 중고차 가격이 반영이 맞아요. 좀 많이 돼서 좀 일시적인 인플레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시장에 있었는데요. 이런 물가와 또 실업률을 비롯해서 테이퍼링 계획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일정들이 이번 주에 놓여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이번 주는 판가름이 날 것 같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또 그리고 15일에 우리 또 7월 금통위가 예정돼 있는데 이번 주 시장 네. 일정에 따라서 지수 흐름 예측 가능할까요? 뭐 사실 제가 뭐 꾸준하게 이야기 드리는 포인트는 시장은 어쨌든 우상향 쪽이라고 저는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8월 잭슨 홀 미팅까지는 특별한 이벤트는 없다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고 금통위는 사실 뭐 주식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히려 국내 주식 시장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치고 대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은 금통위를 많이 좀 지켜보는데 뭐 사실 주식은 사실상 금통위보다는 이제 페드 쪽에서 연준의 기준금리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니까 이번에 뭐 금통위 결정에 따라서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정부가 가계 대출을 좀 줄이겠다는 의지는 강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규제를 좀 하겠다라는 것도 강하니까 네. 금통위가 예상과 다르게 조금 빨리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 아주 강력한 시그널을 주고 다음 금통위 정도에 한번 할 수는 있겠다. 빠르면. 그래서 이번 금통위는 제가 보기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금통위에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면 뭐 건설주라든지 이런 섹터별로는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다. 금융주는 좀 올라가고 건설주는 좀 내려가는데 이게 전체 시장이 전반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큰 틀은 미국 연준의 이제 통화 정책일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4월 달부터 단 한 번도 뷰를 바꾸지 않은 건 인플레이션 안 온다. 인플레이션 계속 연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시적일 네.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느린 스탠스로 긴축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뭐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시는 분들의 기본 틀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기본값, 우리 흔히 뭐 디폴트 값을 하는데 그걸 인플레로 두고 보는 거예요. 결국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고 그 다음에 재정 지원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CPI도 많이 올라가니까 이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경기 상황이 인플레로 돌아섰을 것이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에 좀 집중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은 기본값은 디플레입니다. 지금 상황은. 디플레 네. 상황에서 이제 인플레를 우려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시장이 추세적으로 인플레가 오기 어렵다라는 거를 연준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연준의 전 생각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뿌렸잖아요. 많이 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인플레는 안 왔습니다. 항상 중앙은행은 디플레랑 싸웠지 인플레랑 싸우지 않았어요. 그나마 일본과 그다음 ECB가 살짝 먼저 긴축을 한번 했어요. 하다가 소위 말하면 박살난 거죠. 일본도 더 꺾여서 이제는 그거보다 더 강력한 YCC를 하고 있고 2014년부터 ECB 같은 경우도 어설프게 금리 인상 해버렸다가 유로존 리스크를 맞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단 한 번 또 지금 긴축을 안 했어요. 계속 지금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본 틀이 디플레이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이게 인플레라고 우려하고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그냥 화끈하게 밀려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건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부채가 지금 너무 많아요. 글로벌적으로. 부채가 엄청난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부채가 많다는 건 내가 갚아야 할 돈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돈을 내가 만약에 노동을 많이 벌었다. 월급을 벌어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부채로 갚아 나가야 될 이자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고. 최근 들어 특히 이번에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영투, 비투, 이런 영끌 비투라는 말이 많잖아요. 이거 우리나라만의 흐름은 아닙니다. 네. 글로벌 2030 세대들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은 내가 노력을 해서 노동, 쉽게 말하면 임금만 가지고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결국에는 자본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2030들도 돈을 벌고 월급을 번 구간을 결국은 또 한 번 자산에 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소비가 구조적으로 아주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소비가 아닙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러면은 진정한 인플레는 소비가 많이 늘어야 그렇죠. 온다는 말씀이죠. 장기적으로 늘어야죠. 장기적으로 장기적 소비가 이게 많이 이 늘어나야 소비가 꾸준히 네. 예를 들어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5%다. 그럼 이 5%가 최소한 6개월 이상, 7개월 이상은 돼야지 저게 장기 수요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급격하게 늘었던 건 말 그대로 재난지원금 효과잖아요. 직접적으로 손에 돈을 쥐어주는 효과인데 이게 빠져버리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미 지표로도 나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는 지금 점진적으로 꺾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글로벌 시장 지금 너무 과도하게 부채다. 이 부채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계속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자산 가치는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자산은 올라간다. 임금 상승률은 제한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개인들 입장에서는 소비를 하는 것보다는 투자를 하는 게 더 많다. 그래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그 투자에서 빚을 더 낼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오는 소비는 엑스트라한 소비일 뿐이다. 그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준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그럼 연준은 왜 이렇게 그래도 디플레라 말은 안 하고 인플레랑 말을 하냐라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런 거죠. 디플레는 늪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늪에 빠졌을 때는 내가 늪에 빠졌다고 막 호적되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면 더 늪에 빠지죠. 늪에 빠졌으면 정말 아주 조용히 천천히 다리를 꺼내면서 이렇게 나와야지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연준이 여기서 지금은 인플레가 문제가 아니라 디플레가 문제입니다. 지금 디플레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시장은 이거를 굉장히 크게 더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영원히 디플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연준은 네. 충분히 립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장이 인플레인 안정적으로 척 하는 거예요. 가기 위한. 예.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를 들어 올리는 거지. 실제는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게 아니라 디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거 단기 유동성을 흡수는 하고 있지만 계속 지금 국채 매입은 또 계속 돈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어리석인 거죠. 그러니까 수도꼭지에 물은 털어놓고 밑에서 입으로 받아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위에 수도꼭지를 잠그면 되는데 왜 이걸 자꾸만 받아 먹냐? 그게 이제 말 그대로 디플레이션을 안 시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유동성을 뿌리되 이게 너무 과도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씩 적당하게 관리해주고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그 기본 틀이기 때문에 연준은 통화정책 스탠스를 적극적으로 긴축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 역시도 계속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김현지 전문가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기업 실적도 결국 괜찮을 거거든요. 괜찮을 거고 다만 저는 하반기는 경기 민감도 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이제 경제 지표들은 조금씩 피크를 찍고 슬로우다운할 가능성이 높고 성장률 자체가 낮아진다라는 거. 그다음 금리도 크게 튈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결국엔 성장률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장률 쪽이 좀 베팅이 좀 더 유리하고 경기 민감주 쪽은 조금 비중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 2008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까지 전 세계 경제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고요. 여기에 코로나까지 더해졌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저금리 정책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만 이제 미국, 우리나라 다 돈을 직접 각 가정에 찔러주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저는 눈에 띄는 게 상속 증여세가 133억 원까지 세금이 없대요. 네. 이런 부의 이전을 그렇죠, 통해서 이전하죠. 맞죠. 부양책을 하려는 네. 미국의 모습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혜진 전문가님, 이번 주에 시장의 어떤 방향을 좀 틀 수 있을 만한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틀 수 있을 만한 변수가 뭐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또 하반기에 베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정, 딱 한 가지 일정을 꼽는다면 어떤 일정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을 할지. 글쎄요, 저는 경기 지표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파월 의장의 발언, 뭐 역시나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경기 지표 쪽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문성희 전문가님도 성장주 얘기해 주셨잖아요. 지금 성장주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느낌. 뭐 어떤 부분에서 bad is good, good is good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최근에 국채 금리가 떨어져도 성장주는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또 지난 간밤에 국채 금리가 약간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또 그럼 경기가 생각보다는 둔화는 아니구나, 경기가 나아지는구나 생각하면서 또 성장주가 좋아질 수 있는 네.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과열을 시켰다는 거. 그렇죠. 성장주를 과열을 시켰다. 오히려 네. 뭐 그 시장이 오히려 이거 우려감도 막 너무 가기만 하는 거 아니야라는 구간에 살짝 쉬었다 가면 더 건강하게 시장이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더 세게 가도록 오히려 더 미국 할 수 있는 봐야 된다 이런 거.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경기 지표 쪽에 국채 금리 쪽을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경제 지표 또 국채 수익률 10년물의 동향 보자고 하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골든하우스 님도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신흥국 자금 이탈 근데 이게 그건 있죠.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올려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그 테이퍼 텐트럼에 대한 네네네. 이 소위 말하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신흥국들은. 네. 그때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연준이 올리고 그거 따라가기에는 사실 이제 뱁새가 황사 따라가니까 힘들다라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 그게 말이 맞는 거, 뭐 터키라든지 뭐 브라질이라든지 러시아처럼 환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미 막 황폐해져 있는 시장들을 미리 올리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지금 구간에서 그걸로 미리 선대응한다라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 어쩔 수 없죠. 그 국내의 이슈겠죠. 부동산 이슈. 그러니까 어쨌든 부동산 경기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좀 세게 올리겠다라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독이 될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한다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부동산이 또 워낙 과열돼 있어가지고. 근데 예. 진짜 너무 비싸요. 너무 네. 비싸고 코인처럼 막 급등락을 네. 락은 아니고 급등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네. 사실 기준금리를 잡는다고 현재의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주식 지금 이것도 부동산 얘기 가격이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하반기 우리 네. 주식 베팅하기 위해서 꼭 봐야 되는 일정 마지막으로. 뭐 저는 뭐 잭슨홀 미팅이라고 계속 이야기드립니다. 예. 잭슨홀 미팅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딱 그 이후에 8월 말 이후에도 시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그냥 아예 그냥 상방으로 가든지 네. 아니면 잭슨홀 미팅 결과에 따라서 한번 세게 한번 눌렸다가 가든지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결과는 내년 상반기까지 무상향인데 중요한 건 한번 크게 눌렸다가 갈지 그냥 갈지는 잭슨홀 네. 미팅 이후 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매 월말 월초에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많고요. 또 이번 주는 미국의 물가 지수 발표, 또 중국의 GDP 발표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경제 지표와 10년물 국채 수익률, 8월 잭슨홀 미팅, 중요한 또 핵심 일정들, 올해 일정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강의 내용은 뭘지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13년 만에 최고 수주, 조선주 전략과 탑픽은? 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13년 만에 최대 수주량을 달성했습니다. 전 세계 발주량 가운데 44%를 차지하는 수주 소식 정말 축하할 만한 예전의 조선주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쵸. 어떤 분부터 의견 네. 해주실까요? 정리를 좀 해드리면 좋을 네. 것 같아서 정말 13년 만이니까 지금 2021년에서 13 빼면 2008년. 그렇죠. 2008년 진짜 이후에 최고점인데. 그쵸. 진짜. 맞아요. 딱 수주 최고점. 우리의 진짜. 조선 호황이라고 할 수 있었던 시기가 2006년부터 2008년이었거든요. 딱 그 피크를 그 수치를 또 뛰어넘는 13년 만에 최고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 이전의 영광을 되찾아올 수 있을 법한 지금 기대가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좋습니다. 좋고요. 저희도 지금 조선주 계속 올해부터 지금 좋게 보고 있는 업황 지금 관련 섹터 중에 하나고 그런데 중국보단 2위더라고요. 중국이 또 역시나 또 상반기 1위를 차지한 건 맞긴 맞더라고요. 자, 본국 내에서의 지금 자국 내에서의 수주를 다 중국 내에서 그렇죠.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래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거가 아니라 지금 글로벌적인 수주를 따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대 수주량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점유율은 44%가 나왔습니다. 이게 상반기에만의 지금 점유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 6개월 동안에 전 세계에서 2,452만의 수주량이 있었는데 그중에 1,088만의 수주량을 따냈으니까 금액으로는 267억 달러 정도고요. 네. 이게 지금 뭐 기저효과가 물론 있습니다. 작년에 워낙에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서 수주가 예상되어 있던 것도 보다도 지금 덜 받았었어요. 그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 8배 가량 724%가 증가한 수치고요. 그러면 기저효과를 제외한 그럼 그 전에 2019년에 대비를 해서도 그래도 증가한 183%가 증가한 수치다라고 해서 좀 의미가 있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수주를 받은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더 기대할 법한 그리고 앞으로의 좀 뭐 친환경 저희가 친환경 수주를 좀 중요하다, 친환경 선박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쪽으로의 수주가 좀 의미 있게 늘었거든요. 특히 그 LNG 운반선 저희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이 선박 연료가 이 지구 온난화에 끼치는 영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 선박 연료부터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계 발주량이 상반기만 해도 16건이 있었는데 지금 다 우리나라에서 땄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발주량 100%를 LNG 운반선도 땄고 그리고 지금 친환경 연료선 같은 경우에도 LNG로 추진을 하는 연료선도 지금 70%가량을 땄어요. 선박 전 세계 발주량에서. 이게 또 3년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저희가 친환경 연료선 중에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LNG뿐만 아니라 최근에 암모니아선 같은 경우에도 네. 이 발주량 70% 안에 지금 포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추진으로 갖는 선박 또 같은 경우에도 수주를 이번에 받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대한 앞으로 좀 성장 동력이 더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글로벌적인 환경이 우리나라 지금 조선 업황에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나라와의 이런 뭐랄까요 발주 받은 양과는 정말 정반대로 지금 거의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술자가 없어서 발주를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뭔가 경쟁국도 지금 적어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백값 그러니까 조선 네. 백값도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주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수주량도 많아지고 그리고 배 가격도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뭐 우리 조선 업황에 대한 업사이클 또는 조선업 가지는 뭐 기업들에 대한 실적도 지금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반기에도 지금 기대가 이어질 것 같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철강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성과가 안 오를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궁금해하시는 게 마진이 과연 얼마나 남을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상반기 수주를 통해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신규 수주 그리고 또 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업황에 있어서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는 판단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조선주 전망을 해볼 텐데요. 철강주가 잘 나갈수록 조선은 좀 부담일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예. 그 업황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이거거든요. 지금 철강 가격이 지금 후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번에 이 협상하는데도 기존에 있는 후판 가격보다 뭐 80% 이상 올려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후판 가격이 많이 오르면 당연히 마진이 안 남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올해 실적 안 좋은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올해 실적은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수준은 굉장히 잘 나오지만. 네. 그런데 조선업황을 볼 때는 당해 실적으로 조선업황은 가진 않아요. 실제로는 수준은 항상 지금 만약에 배를 만들어도 이 배가 인도되는 데까지는 2년 후에 인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조선주를 투자를 할 때는 2년 후 실적을 땡겨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실적이 어쩌고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건 후판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에 맞게 충당금을 쌓아요. 근데 그 후판 가격 오른 만큼 지금 현재 협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2년 후에 배를 만들어 줄 거를 지금 협상을 해서 후판 가격이 크게 올라간 걸로 협상을 해요. 그래서 조선 가격은 계속 올라가요. 그럼 2년 후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시장은 항상 조선주는 당해의 실적을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2년 후 실적, 그래서 수주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주가 얼마나 되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후판 가격 때문에 올해는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충당금도 많이 쌓을 거고, 그래서 일회성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걸 시장이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내년, 그러니까 2년 후의 실적으로 주가는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년 후를 기약한다면 굉장히 지금 현재는 수주가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도크가 다 찼습니다. 네. 예, 도크가 다 찼고, 이거는 그러니까 선사랑 조선사가, 해운사가 이 가격 협상을 할 때 조선사가 굉장히 위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장 이게 뭐 만들어 달라고 해도 2년 후거든요. 도크가 다 차면 야, 너 이거 안 만들어도 돼. 해도 된단 네. 말이에요. 어설프게 가격하면. 정책상 바다 위도 이제 깨끗해져야 되니까 그렇죠. 점차 규제가 좀 강화되고 그렇죠. 있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또 친환경으로 가니까 네. 친환경 선박과 관련돼서 기술력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에 있죠. 네. 특히 이제 단순히 이제 탈황뿐만 아니라 이제 이산화탄소 자체를 줄여야 하거든요. 네. 아예 뭐 50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그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또 친환경 선박의 또 핵심 수혜주는 또 국내 또 조선사가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선주는 지금부터 매력이 있다. 클락슨 쪽의 보고서를 보면 뭐 10년 뭐 빅사이클 하는데 요즘에 저도 뭐 빅사이클은 안 믿습니다. 뭐 반도체도 빅사이클 했는데 이건 뭐 빅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연초에 슈퍼사이클 네. 얘기 나왔는데 왜 8만 원을 못 그러니까. 넘어가고 이러는 그래서 겁니까? 네. 저도 그런 거 뭐 빅사이클은 믿지는 않는데 예. 빅사이클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금 현재 수주를 보면 수주 사이클만 딱 놓고 봐도 3년까지는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네. 3년 정도의 텀이 나온다고 본다면 충분히 전 지금 구간 또 조선주는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진짜 2000년 이후 고점 돌파 시도가 14만 원이었나 뭐 그랬는데 지금 1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조선주 어쨌든 뭐 빅사이클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업황의 호조세, 긍정적인 시그널들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매의 눈으로 종목을 잘 골라봐야 되겠죠. 2007년에 제가 처음 주식 관련 방송을 토마토 TV에서 했는데 그때는 매일 주식 시장이 오르는 건 줄 알았어요. 매일 주가가 올라서. 맞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조선주 투자 몇 년 전에 하셨던 그렇죠. 분들은 몇십 배씩 수익이 맞죠. 나셨거든요. 조선주 가운데서 탑픽 골라주시죠. 김혜진 전문가님. 저는 물론 우리나라 대표한 조선 3사 쪽도 지금은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2008년, 그때 가격을 지금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은 됐어요. 된 건 맞는데 그쪽보다도 조금 더 탄력적인 걸 바라신다면 기자재 쪽, 조선 기자재 쪽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해서 HSD 엔진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추진체, 배에 추진을 하는 그 선박 엔진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점유율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그냥 대형 선박에 그냥 그 추진을 할 수 있는 엔진은 만들 수 있는 기술력으로는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보니까 중국 회사들도 HSD 엔진을 가져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국내뿐만 아니라 호재인데요? 네, 그럼요. LNG 추진선 할 때 엔진을 HSD 엔진을 가져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대형 선박에서의 추진체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엔진이 네.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의 자국 조선사들의 뭐 자체적인 뭐 엔진도 물론 쓸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술력이 있으니까 HSD 엔진의 지금 점유율가 높아지고 있어요. 중국 내에서.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아직까지는 글로벌적인 뭐 점유율 수주 받는 부분에서는 1위긴 해요. 우리나라가 2위고. 그럼 앞으로 그 시장을 넓힐 수 있는 부분에 수주를 많이 받았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HSD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3사 중에서는 자체적인
엔진 자회사가 없는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게 이제 HSD 엔진이라서 지금 최근에 수주 많이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선사들은 이제 한 해의 목표치를 세워서 이제 그 연말 가면은 올해의 목표치 얼마큼을 달성했습니다. 목표 달성률을 공개를 하는데 벌써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71%가 넘었고요. 삼성중공업은 64%를 넘었으니까 수주가 이렇게 많아질수록 당연히 그 안에 쓰이는 그 엔진 뭐 탑재량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 HSD 엔진을 기자재 쪽에서는 조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오버행 이슈도 지금은 해소가 돼 있으니까 지금 접근하시기엔 또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3,700억 원짜리 종목이고요. 선박의 심장을 제조하는 회사 HSD 엔진입니다. 실적은 지난해에는 흑자가 나오긴 했는데 올해는 예, 상반기 적자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아까도 문선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수주를 받아 놓은 건 많은데 네. 실제로 지금 만들고 발주가 되기까지는 시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시차가 일기까지 발주가 되면서 실적이 기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수주가 받아 놓은 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제 점차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해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요. 작년에 워낙에 수주 받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작년치들에 대한 물량 수주 받아놓은 게 없는 부분들이 올해 실적이 좀 못 나왔어요. 지금 적자 전환 부분도 있고 해서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또 내년으로 갈수록은 수주 받아놨던 부분들이 발주가 되면서 분명히 실적은 호전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주가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탄력적이 될 거예요. 네, 조선주 2008 금융위기 지나고 나서 그때는 뭐 빅베스다 뭐다 해서 주가의 충격이 실적을 발표하고도 많이 받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수주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문선희 전문가님께서 아까 우리 조선사들이 갑의 위치에 좀 더 가깝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저가 발주가 좀 많아서 의뢰 위치의 사업 구조가 아니냐, 도크가 비어 있어야 높은 성과로 수주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잘못 알고 계시면 철저하게 잘못 알고 계시는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 나오는 신조선가를 보시면 이제 거의 뭐 철강 가격 오르듯이 오를 거고요. 저가 수준은 도크가 비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사들이 언제든지 내가 발주를 내면 내 배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냥 그리고 왜냐하면 회사들 입장에서도 놀리면 안 되잖아요. 도크를 놀리면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싸게라도 받아오자는 거예요. 그게 작년까지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저가 수주로 도크를 다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받는 게 비싸게 받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조선주의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항상 이야기 드리는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네. 지옥에서 살아나온 종목이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항상 사실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는 원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쁘진 않아요. 다른 조선 기자재 업종들 대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일본 쪽의 수주가 잘 돼 있어서 생각보다 원래 물량도 잘 하고 있고요. 내년 내후년은 훨씬 더 크죠. 특히 오리엔탈 전공이 하고 있는 이 상부 크레인 구조물 자체도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 회사도 많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 조선 4사에 모두 다 납품하고 있다. 당연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리엔탈 전공 저는 탑픽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 업황에 대해서 또 반대 의견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조선업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해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 또 이 업황, 이 업종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분이 그냥 자신 있게 이 업종 하면 이거다라고 탑픽을 하나씩 꼽아주셨으니까요. 오리엔탈 전공 또 HSD 엔진 잘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 심화론이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3,250선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도 좀 제한적입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시장에서 좀 섣부르게 매매하기보다는 좀 더 좋은 전략, 또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반기장을 대비할 정보들 토마토TV에서 계속 수집해 나가시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